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른 수업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꼰대라고 불리지 않는 법, 꼰대라고 불리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꼰대라고 불리지 않고 싶으면요, 왜 꼰대라고 불리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상자 밖으로 나오면 꼰대라고 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상자인지 예측이 가능하신 분도 있고 불가능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한번 왜 꼰대라고 불리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 선생님들을 부르는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보통 선배나 어른들에게 불리지만 이제 학교에서 쓰일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다른 의미로 또 쓰이는 유사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담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 꼰대, 담탱이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일까요? 같은 의미일까요? 일단 뭐 담임 선생님을 담탱이라고 하니까 이것만으로도 명확히 다르죠. 근데 똑같이 담임 선생님을 부른다면 담임 선생님한테 누군가가 꼰대라고 부를 수도 있고 담탱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다른 의미가 될까요? 같은 의미가 될까요? 유사한 의미가 될까요? 다른 의미가 될까요? 유사한 의미로 느껴지시나요? 네. 꼰대는 만약에 이런 단어를 쓴다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담탱이는요? 이상하다. 지금 여기 스님들은 다니실 때 담탱이라는 단어 안 쓰셨을 거예요. 근데 아는 법은 썼을걸요? 그때도요? 근데 이제 이 담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부정적인 뉘앙스는 아니에요. 꼰대는 명확하게 부정적인 뉘앙스예요. 근데 이 담탱이라는 단어는 그냥 은어지, 부정적인 뉘앙스가 강하지는 않다라는 게 달라요. 이제 담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합성화가 된 거냐면 담임 선생님 플러스 영감탱이가 이제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노인들처럼 쓸데없이 걱정하고 나를 좀 이렇게 걱정해 준다, 좀 이렇게 참견 좀 한다, 그런 좀 친근한 뉘앙스에서 친근한 관계를 표현할 때 담탱이 이렇게 쓴대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진짜 싫잖아요? 그럼 담탱이라고 안 하고 꼰대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런 단어를 안 쓰고 살아갔던 세대들은 두 단어의 차이가 감각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냥 둘 다 부정적인 의미로 보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안 썼기 때문에 낯서니까 그냥 이런 표현 자체가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 급식체라 그러는데 요즘에 급식체라 그러는데 이런 이 표준어를 무너뜨리는 이런 문법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잘 모르기도 하고 해서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부정적으로 보이지만 이 속에서도 분명히 차별이 있다. 담탱이는 조금 친근한 단어. 근데 꼰대는 좀 명확히 싫은 단어. 우리가 보통 꼰대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언제 누구한테 꼰대라 그러죠? 아버지. 어떤 스님이 답하셨는지는 대답 안 하겠어요. 예.
예. 보통 어떤 경우에 꼰대라 그래요? 우리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말이야 이런 말 하면 우리 때는 말이야 전통을 강요하고 전통을 강요하고 규율 규칙을 교육 규칙을 강요하고 근데 자기 잘 안 하고 자긴 잘 안 하고 요즘 애들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가 확장돼 가지고요. 네. 나온 단어 중에 하나가 젊은 꼰대가 있대요. 젊은 꼰대라는 단어가 있대요. 이거는 나이 차가 얼마 안 되는 선배나 심지어 후배 친구들한테도 젊은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꼰대가 나이 차가 나서 선배고 나이가 많은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에서 이제는 나이가 비슷하거나 또는 나이가 어려도 뭔가 꼰대 짓을 하면 젊은 꼰대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아니, 오늘 꼰대라고 불리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야 꼰대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꼰대 짓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무엇이냐? 이걸 한번 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꼰대는 대부분의 꼰대 짓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를 평가하냐면 자기는 그 사람을 멘토링 한다고 생각을 한대요. 자기는 그 사람을 멘토링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꼰대 짓인 거죠. 그러니까 멘토링과 꼰대 짓은 어찌 보면 한 끗 차라는 거잖아요.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멘토링인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꼰대 짓이니까 이게 무엇인가 약간 교통질서가 어긋나 있는데 이 둘의 교통질서를 딱 합일되게만 만들어준다면 그러면 정말로 꼰대가 아니라 멘토링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꼰대라고 하는 것, 꼰대짓이라고 하는 것의 이 공통적인 이 핵심이 되는 특성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강요예요. 강요. 강요. 제가 상자 안에 있으면 꼰대짓을 하게 되어 있고 상자 밖으로 나오면 꼰대짓을 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상자 안에 있다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중요시 여기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고집하고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자거든요. 그러면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다른 것들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심지어 그 상자를 이루는 가치가 거짓이라고 하더라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기 혼자 그러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남들한테 그걸 강요한다는 거죠. 그래서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꼰대가 되는 게 아니라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어리석어지는 거고 근데 그걸 남에게 강요하면 그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남들에게 옳지도 않은 일을 강요하느냐? 그거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래요. 뭐 때문이냐면 자신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역할군에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조언하거나 멘토링하거나 요구하거나 강조하거나 이런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역할 속에서 존경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정말로 멘토링을 잘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존경받겠죠.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는 거 보고 흉내 내는 거죠. 근데 중요한 핵심 가치 하나를 빼먹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꼰대짓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리더들의 특징이랍니다. 꼰대 같은 행동을 하는 것. 그건 다름 아니라 이것저것 참견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그리고 이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것.
이제 황희정승의 일화가 있어요. 자존감 높은 리더의 모습으로 이 특정한 책에 소개가 됐는데 황희정승의 일화가 있어요. 일화. 그러니까 황희정승에 대한 평가가 어떻는가 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체적인 평가와 우리 때는 그 드라마도 했었는데 황희. 드라마 황희 안 보셨어요? 아, 제목이 황희가 아닌가? 황희정승이 주인공처럼 나오는 그런 드라마도 있고 그랬었는데 그 판관 포청천하고 막 이럴 때 예, 중국에선 포청천하고 이럴 때 한국에서는 황희정승 나오고 막 이랬었어요. 스님하고 10살 이하였을 때. 아, 맞아요. 전 10살 이하 때 TV를 많이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10살 이하였을 수 있어요. 근데 황희정승 막 많이 나오고 그랬었어요. 요즘에 황희정승 뭐 안 다뤄지지만 잘 안 다뤄지지만 그때는 엄청 많이 다뤄지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황희정승이 집에 갔대요. 근데 머슴에이가 쫓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슴비하고 싸웠는데 머슴비가 이래서 잘못했고 이래서 잘못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죽겠다고 머슴에이가 막 하소연을 하더래요. 근데 이미 황희정승이 어떤 사람인지가 티가 나지 않나요? 머슴에이가 쫓아가가지고 이렇게 이 하소연을 할 정도면 평소에 어떤지 티가 나는데 하소연을 한참을 듣더니 듣고 나서 한마디를 하시더래요. 그래, 네 말이 맞구나 그러셨대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구나라고 우리 이 황희정승께서 판단을 내려줬잖아요. 소문이 쭉 난 거예요. 온 집안에. 그러니까 무슨 B가 듣고 억울해가지고 또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머슴 A가 이래서 이런 거고 저래서 이런 거고 머슴 A가 먼저 잘못을 했고 한참을 또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역시 또 한참을 들어주다가 한마디를 하셨대요. 아, 그래 들어보니 네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온 집안에 또 소문이 난 거예요. 아니 A가 맞다 그랬다가 B가 맞다 그랬다가 그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부인이 쫓아와가지고 아니 A가 맞으면 A가 맞다고 해주시고 B가 맞으면 B가 맞다고 해주시지 왜 A하고 B하고 다 맞다 그러셔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시냐고 한참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한참 듣고 나서 황희정승이 하시는 이야기가 들어보니까 부인 말이 맞다고. 들어보니까 부인 말이 맞다고. 이런 포지션을 가지려면은요,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각자의 입장에서는 각자의 진실이 있다라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비난을 감수할 만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남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이런 말을 절대 할 수 없어요. 왜?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또 자존감이 높아도 지혜가 없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부 감각과 감정과 생각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자신 말의 진실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의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보면 10가지 진실이 나오고요. 100명의 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하면 100가지 진실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만이 진실이다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그것에 고착되게 되어 있고 그것을 남에게 주장하게 되어 있고 상자 안에 갇히는 거죠. 우리가 이 꼰대라고 불릴 것인가 멘토라고 불릴 것인가 어떤 리더인가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법문 들으시면서 어떤 분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난 리더 아닌데? 난 리더 아닌데? 난 리더 아닌데?
근데 세상에 리더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리더를 안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자신의 리더라도 되잖아요. 아니, 누구나 리더를 해요. 그리고 누구나 여차하면 멘토가 될 수 있고 여차하면 꼰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꼰대 아닌 사람이 스스로에게 꼰대인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를 엄청 들볶는 사람들 있잖아요. 엄청 들볶아요. 자기가 하기로 이렇게 했고 이런 모습으로 살기로 했으면 그거 못 살면은 자기를 엄청나게 들볶는 거예요. 상황이 달라졌는데 조건이 그래 안 되는데 생긴 대로 살지. 예전에 그냥 한번 보고서 반한 모습 그거 고집해가지고 그대로 안 살면 계속 자기를 아이고 들볶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내비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누군가에게 자꾸 꼰대짓을 한다면 무엇인가를 강요하고 주장하고 그것이 잘못됐음에도 그래 놓고 사과도 안 하고 잘못을 인정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면 자기 자존감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자신의 자존감을 체크해 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 그래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순 없잖아요. 이게 꼰대의 행동의 핵심이 무엇인가 자기 주장을 강요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근데 그 강요는 한 끗 차로 조언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위치가 달라지면 조언을 하고 이끌어야 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실수할까봐 무서워서 조언조차 안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침묵이에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조언을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공자님은 논어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군자는 신임을 받은 후에 백성들을 부려야 한다. 신임을 받지 못하면 백성들은 자기들을 괴롭힌다고 여긴다. 꼰대죠? 꼰대짓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반대로 군자는 신임을 받은 후에 가안해야 한다. 신임을 받지 못하면 자기를 비방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모시고 있는 이에게는 간할 때 신임을 먼저 받고서 간하지 않으면 비방한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를 비난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한 끗 차가 뭐였냐면 그럴 수 있는 관계인가 아닌가 이거예요. 어떤 특정한 그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그 말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관계인가 아닌가. 나이 많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명목상 친구라고 그런 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한 신뢰관계가 있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데요. 인간관계 망치는 비법은 쉬워요. 상대를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된다. 그런데 조언해주지 않으면 친구도 못 돼요. 이게 외줄타기란 말이에요. 이쪽으로 균형이 안 맞으면 조종하려고 들은 게 되는 거고 이쪽으로 균형이 안 맞으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균형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신뢰관계예요. 이 신뢰관계를 우선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써요. 정말 다양한 방법들을 씁니다. 언약을 하기도 하고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들이죠. 사리불 존자하고 목건년 존자하고 둘이 어렸을 때부터 친구예요. 그래서 발심해가지고 같이 수행을 했거든요. 근데 수행을 하다가 깨달음을 얻지를 못하니까 서로 약속을 해요.
뭐라고 약속을 하냐면 혹시 네가 먼저 깨닫는다면 꼭 나에게 깨달음을 알려주고 혹시 네가 먼저 깨달은 스승을 발견한다면 나에게 꼭 알려줘라. 서로 미리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리불존자가 먼저 마승비구를 만나서 수다원가를 얻고 붓다라고 하는 일체지자가 있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러면 가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관계인 거죠. 관계인 거죠. 이렇게 서로 신임을 받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면 조언이 되고 멘토링이 되고 상대와 은결을 맺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 안 된 사람에게 막무가내로 가서 자기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은 화의 근본이 돼요. 원한을 낳는 근본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후배들에게 조언해 줄 때는 신임을 먼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들 괴롭힌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괴롭힌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또 선배들한테도 간할 때는 신임을 받고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기를 비방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 도반 스님들 중에 어른 스님을 정말 잘 모시는 도반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이 어른을 딱 모시고 무슨 일을 하는데 있었던 일화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른이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행사를 딱 진행하려고 그러는데 되도 않는 소리를 하더래요. 어른이.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이상한 요구를 자꾸 하시더래요. 그러면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스님이 자기는 책임자가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그냥 옆에 들어갔다가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입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겨우겨우 참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이 어른 잘 모시는 스님이 계속 잘 듣고 있더래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서 말도 안 되는 걸 다 적어가지고 그대로 받들어 행하겠다고 딱 나오더래요. 그래서 나와 있는 도반한테 묻는 거예요. 아니 스님은 저게 지금 된다고 생각을 하냐고. 내가 보기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왜 받아 적고 있냐고. 안 된다고 해야지.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 노인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뒤에서 솔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래 놓고 뒤에서 딱 솔직한 표현들을 딱 한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봐. 어차피 안 되니까 잠깐만 기다려봐. 그리고서 한 3일 정도 묵혀두더래요. 그리고 3일 정도 지나가지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들어가가지고 스님 제가 이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이렇게 정보들을 딱 보여주면서 이래가지고요. 이대로는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요거를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바꾼 게 아니라 다 바꿨어. 근데 말은 스님 말씀하신 거에서 조금 요만큼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어른도 그거 딱 보니까 다 바꾼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 네. 근데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다가 3일을 기다려줬죠. 그러니까 그 어른도 체면이 섰죠. 그러니까 조금 바꿨네. 그럼 이렇게 뜻대로 해봐. 해가지고 일을 진행을 시키더래요. 어른들하고 살 때는 이런 지혜들이 필요해요.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그 시대에 대한 문화의 흐름에 대한 감각들이 좋잖아요. 그 시대가 요구하는 그 현재 상황이 요구하는 지식이나 능력들이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어른들은 이미 옛사람이기 때문에 요즘은 옛사람 되는 게 진짜 시대가 흐름이 빠르잖아요. 10살하고 20살 천지 차이예요.
한 살하고 10살은 천지 차이야. 한 살하고 3살도 달라 요즘에는. 강산이 너무 빨리 변해가지고요. 아니, 자, 조금만 시간 더 지나면은요, 이제 하늘 나는 자동차 한 5년 안에 나옵니다. 그런 시대예요. 완전 자율차보다 하늘 나는 자동차가 더 먼저 나올 거래요. 실용화가 먼저 될 거래요. 하늘 나는 자동차가 지금 내년인가 후년부터는 우버 택시에서 저 미국 아주 미국의 이제 조금 그 법적인 문제가 좀 이 자유로운 곳들 있죠. 거기서 시범적으로 이미 한 1, 2년 뒤부터 나는 택시 벌써 상용화 한대요. 이렇게 시대가 빨리 흘러가는 시대 속에서 젊은이들의 감각을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젊은이들은 안타깝게도 그 감각이 뒤처지는 어른들 모시고 살고 모시고 사업하고 모시고 일하고 이래야 되는 사회적인 위치인 거예요. 사회적인 위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배들도 후배들이나 아랫사람에게 조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지만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꼰대라는 단어가 윗사람만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 젊은 꼰대라는 단어도 있다는 것. 젊은이들조차도 자기 고집에 빠져서 주변 사람에게 고집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주장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 생긴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꼰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간하는 방법, 조언하는 방법, 그것에는 신뢰가 있다라는 것. 기억을 꼭 하셔야 돼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안 믿어. 이런 속담 있죠? 근데 반대 속담도 있는 거 아시죠?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이게 바로 신뢰의 차이입니다. 신뢰가 없는 사람은요, 상자 속에 갇혀서 여러 번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신뢰가 있냐면, 이 사람은 꼰대다라는 신뢰가 있어요. 이 신뢰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정답을 가져와도 안 믿습니다. 정답을 가져와도 안 받아들여요. 이미 원결이기 때문에. 그 사람 목소리에 이미 귀가 닫혀 있어요. 이 사람 말하면, 아, 또 하네, 그럼. 버티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자. 벌써 표정이 안 좋아요. 탁 말하면. 이런 표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신뢰가 쌓이잖아요. 그러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게 됩니다. 신뢰관계가 있어야 어떤 말이 가능해지는 거냐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왜 어른들이 말을 하다 보면 이 물통을 수통 뭐 이렇게 틀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예. 뚜껑 가져와 그런 게 아니라 컵 가져와 이런 경우들도 있죠. 예. 마이크 켜주세요. 그런데 불 켜주세요. 이럴 수도 있죠. 말실수를 어른들이 보면 가끔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딱 듣고 원하는 걸 해요. 이런 걸 흔히 뭐라 그러냐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게 되려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려면.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려면 신뢰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이 많다고 존경받는 시대는 갔어요. 예전에는 나이 많으면 존경받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평균적으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사회 경험도 더 많고 이 물질적인 자산들도 더 많고 거기다가 지혜도 있고 이게 평균적이었기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사실은 좀 순리적으로 받아들여지던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것들이 좀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뒤죽박죽이.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수직적인 예절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세대가 절대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 평등해지는 세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이 속에서 이제는 윗사람이냐 아랫사람이냐가 아니에요. 은결이냐 원결이냐, 신뢰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관계가 점점 이제 정리가 되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이제 꼰대질을 피하고 싶다면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어렵다 그래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요. 이 사람 딱 던져놓으면 그 주변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왜? 아, 온다. 야, 온다. 뭐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온다. 어떡하지? 온다. 야, 나 갔다 그래. 그런 사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렇게 살면 얼마나 슬퍼요. 힘들어도 자존감을 높여야, 그래야 이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사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행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조절 능력을 좀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자기조절 능력의 근본은 사띠의 힘이에요.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이 자기조절 능력이 단박에 크는 게 아니니까, 자존감이 단박에 크는 게 아니니까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기다려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개들도 기다려 훈련 시키면 잘 기다리잖아요. 제일 좋아하는 거 앞에 딱 두고도 기다려! 그럼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참견을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나잖아요. 신뢰가 없는 사람한테 말하고 싶은 그런 순간이 딱 오면은 스스로에게 기다려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예. 아니, 이거 진짜 강아지도 훈련시키면 되잖아요. 사람도 훈련시키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띠가 기본이에요. 그런 순간이 왔다라는 걸 자기가 알아야 기다려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입 밖으로 이미 나갔으면 이거는 이제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항상 승질내는 말 내뱉은 다음에 기억하고, 화내는 말 내뱉은 다음에 기억하고, 참견하는 말 내뱉은 다음에 기억하고, 실수한 다음에 기억하고, 이러면 사실은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정이. 이럴 때는 진짜 교정이 어려워요. 어쩔 수 없어요. 좀 많이 당해봐야 돼. 자기 실수에 대한 과보를 좀 많이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소중한 사람도 잃어보고, 관계도 많이 찢어져 보고, 신뢰도 잃어보고, 재산적 손해도 마저 보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사람은 생존의 위협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럼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되어 있어요. 사띠가 좋아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화내기 전에 내가 화날 것 같다? 내가 화내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는 정도면 그래도 희망적이에요. 금방 훈련할 수 있어요. 기다려만 기억하시면 돼요. 스스로에게 기다려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다려! 그런다고 기다려지던가요? 기다려! 그런다고 기다려져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다려! 하고서 한 10분만 걸어보세요, 일단. 한 10분 정도만 걸어보면 돼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꼰대짓을 한다면 그건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자에서 벗어나는 가장 쉬운 방법을 뇌 전문가들, 뇌 전문가들, 이 브레인 연구가들, 뇌 전문가들은, 뇌과학 연구가들은 걷는 거라고 얘기해요. 이유는 되게 간단한데요. 몸을 움직여서가 아니라 뇌는 공간을 움직이면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한대요. 자신이 갇혀있는 상자 밖에서 나가는 방법은 이동하는 거래요. 몸이 이동을 하면 생각도 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주 강력하게 자신의 생각, 상자에 고착되어서 도저히 참지 못하겠으면 일단 기다려 말하고 잠깐 10분이라도 자연을 걸었으면 좋겠다. 빌딩 숲이라도 괜찮으니까 걸어보면 괜찮겠다. 라는 조언을 해드립니다. 기다려 훈련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는 사띠 훈련을 그냥 직접 하는 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입니다. 왜 꼰대가 되냐면요. 그 사람은 자기 기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기만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단어냐면 상자 안에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진실이 아닌데 이게 진실이라고 믿어요. 그게 자기 기만인 거예요. 자기를 속이고 있죠. 자기 생각을 고집하기 위해, 자기 생각을 유지하기 위해, 자기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진실을 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 기만을 하는 거예요. 꼰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됐는가? 첫 번째는 스스로 자기 기만을 하기 때문인 거고, 두 번째는 아무도 자기를 존중해 주지 않고 아무도 자기 말을 잘 안 들어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좀 말도 안 되는 꼰대 짓을 한다면 그 사람을 무조건 싫어하기보다는 좀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불쌍하게. 그래서 그런 사람과도 이제 같이 지내야 되고 같이 또 소중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미. 그런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과 대하는 이 행동 방법들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 매뉴얼이 나와요. 대충 매뉴얼이 나와. 생각을 해보세요. 상자 안에 갇혀 살아요. 행동 패턴이 복잡할까요? 단순할까요? 그런 사람일수록 단순해요. 좀 용기 있게 그 사람과 다가가가지고 그 사람의 패턴을 조금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의외로 그런 어른들 모시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요. 정말로 싫어하는 게 있고 정말로 좋아하는 게 명확하기 때문에. 싫어하는 것만 잘 피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해서 저 사람하고 관계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좀 불쌍히 여겨서 자기도 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마음의 힘을 개발하지 않으면 어차피 그렇게 될 거예요. 좀 불쌍히 여겨서 그런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는 방법도 배워볼 필요가 있다. 꼰대짓을 하는 거는요. 상자 안에 들어가서 그렇고요. 자기 기만이 바로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자 밖으로 나오기를 부처님께서는 항상 권하세요. 금강경 열이실견분에 금강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 재상비상, 즉견열애. 무릇 경험되는 사항들이라고 하는 건 모두 다 실제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경험들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상, 자신의 경험이 실제라고 믿는 것, 이게 바로 상자예요. 그런데 만약 그 모든 상들이 실제가 아님을 본다면, 실제가 아님을 안다면, 이게 내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상자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안다면, 이것만으로도 즉시 있는 그대로의 실제, 열애를 보기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요, 상자 밖으로 나오는 연습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은요,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잠깐 나오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상자가 또 생겨요. 또 기억을 해서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상자가 또 생겨요. 까도 끊임없이 까지는 양파 껍질처럼 사람이 얼마나 상자 만드는 능력이 뛰어난지, 택배를 좋아해서 그런가? 상자 만드는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끊임없이 자기도 모르게 조금만 방심하면 상자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흔히 이 수행을 권하는 다양한 전통들, 영성 도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떤 종교든 어떤 가르침이든 상관없이, 어떤 철학이든 상관없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건 거예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진정으로 아는 것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나는 모른다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 사실은 이것만 기억할 수 있으면 꼰대 같은 행동을 할 리가 없죠. 자기 상자가 이미 무너지는데 그 기억만으로도. 물론 또 어떤 사람은요, 이걸 기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넌 모른다고 기억을 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또 꼰대 같은. 이제 뭐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왜 꼰대 같은 행위를 하나? 어떻게 하면 꼰대에서 벗어날 수 있나? 지금 이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봤는데 핵심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건 자존감 문제예요. 자존감 문제. 자존감이 낮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적절한 때 조언을 해요. 적절한 때라고 하는 건 적절한 관계를 의미하기도 하고 적절한 시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나를 보면서 조언을 하면 꼰대 같은 행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사람을 보면서 조언을 하면 멘토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사람을 보면서 조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순간 조언을 하거든요. 나를 보면서 조언을 하면 내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우리가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야 되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게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직장 동료든. 그리고 평상시에는 스스로를 이끌어야 돼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동료들에게도 꼰대가 되지 않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간단해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고통을 만들어내는 원인 70% 이상은 관계 속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원결이 많으면 끊임없이 고통스러운 일뿐입니다. 여기저기서 폭탄이 계속 터져요. 기분 아침에 굉장히 좋았는데 전화 한 통 받고 바로 기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기분 굉장히 좋았는데 버스에서 만난 친구 보고 기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예요. 여기저기 도처의 적들이에요. 세상이 적이라.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이미 세상이 지옥이죠. 관계만 개선이 돼도요. 세상이 있는 그대로 극락이 됩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좀 벗어나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확률을 좀 높이려면 일단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아주 한 끗 차 꼰대 같은 행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존경받는 멘토링을 할 것인가 이 갈림길 속에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키우고 수행하고 그리고 그거 난 장기적으로 못하겠다 지금 당장 못하겠다 그러면 기다려라도 하는 기다려 못하게 했으면 자꾸 3번씩 이렇게 떠올리란 말이에요. 무심히도 한다. 이건 무심히도 한다. 예. 그러니까 훈련하면 다 할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잘 타이르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그렇게 삶의 관계와 행복을 바꾸는 그런 노력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